새벽 3시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누나가 목격한 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라는 남자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조문객 사이에서 나눈 수상한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투자 취소만 안 나면 된다. 동생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은 평범한 분식집 사장님이 동생의 억울한 죽음을 파헤치며 거대한 악과 맞서 싸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가을, 인천 구도심 골목 한편에 자리 잡은 작은 분식집이 있었습니다. 이곳의 주인은 36살의 한지연이었습니다. 지연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가게 문을 열고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을 말고 순대를 쪄내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지연의 삶은 늘 성실함으로 가득했습니다. 22살 때 부모님이 연이어 돌아가신 후 그녀는 18살 남동생 지훈을 키워야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식당에서 일하며 동생의 학비를 마련했습니다. 낮에는 주방 보조로, 밤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뛰었습니다. 손톱 밑에 기름때가 끼고 발이 퉁퉁 부어도 지연은 웃으며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누나는 내가 잘 되는 게 꿈이야.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15년 지훈은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대학에 바로 진학하지 않았습니다. 누나의 고생을 보며 자란 지훈은 먼저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은 IT 회사에 취직해 개발자로 일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년 후인 2018년 24살의 나이로 늦깎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야간 대학에 다니며 낮에는 계속 일을 했습니다. 지연은 그런 동생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지훈은 똑똑하고 성실했습니다. 주말마다 누나의 분식집에 들러 누나, 내가 크게 성공하면 큰 식당 차려줄게라고 말하던 그 밝은 미소가 지연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2021년 27살이 된 지훈에게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선배인 장도윤과 함께 스타트업을 창업하기로 한 것입니다. 교육 콘텐츠 플랫폼 사업이었습니다. 지훈은 기술을 담당하고 장도윤은 경영을 맡았습니다. 둘은 공동대표 체제로 출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도윤이 대표이사, 지훈이 CTO 역할을 했습니다. 지연은 처음에는 걱정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창업을 한다는 동생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의 열정을 꺾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10년 넘게 모아온 돈 3천만 원을 선뜻 내밀었습니다. 이거 종잣돈으로 써. 누나는 내가 하는 일이면 다 믿어. 지훈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누나, 꼭 성공해서 100배로 갚을게. 회사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2022년 초 첫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서울의 한 벤처 캐피털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았습니다. 지훈은 들뜬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누나, 우리 투자받았어. 이제 진짜 시작이야. 그해 가을에는 두 번째 투자 라운드에서 20억 원을 유치했습니다. 직원도 처음 5명에서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지연은 가끔 지훈의 회사에 도시락을 싸들고 갔습니다. 그때마다 동생은 자랑스럽게 사무실을 구경시켜줬습니다. 여기가 개발팀이고 저기가 기획팀이야. 다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어. 직원들은 지훈을 따랐습니다. 야근이 잦았지만 분위기는 좋아 보였습니다. 사업 파트너인 장도윤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지연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형님 덕분에 지훈이가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정중한 미소 뒤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었는지 2023년 여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지우는 세 번째 투자 유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사 가치는 100억 원을 넘어섰고 IPO도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누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년이면 우리 회사 상장할 수도 있대. 그럼 누나 건물주 만들어줄게. 지연은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건물주는 무슨, 너만 건강하게 일하면 돼. 그러나 그해 가을부터 지훈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 들르는 횟수도 줄었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10월 어느 날 오랜만에 들른 지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아, 많이 힘들어? 지훈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아, 누나. 사업이 좀 바쁠 때가 있잖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1월에 접어들자 지훈은 거의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밤을 새우는 날이 잦았습니다. 지연은 불안했지만 동생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겨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2일 새벽 3시 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지훈 씨의 보호자분이신가요? 경찰의 침착한 목소리가 지연의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동생은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귀가하시던 중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즉사셨습니다. 29살, 이제 막 꿈을 이루려던 청년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으로 붐볐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왔고 투자사 사람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 파트너 장도윤도 왔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슬픔보다는 초조함, 애도보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틀째 되던 날, 지연은 장도윤이 밖에서 통화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투자 취소만 안 나면 됩니다. 네, 곧 정리하겠습니다. 지연의 가슴에 차갑고 날카로운 의문이 박혔습니다. 동생의 죽음 뒤에 무언가 감춰진 것이 있는 게 아닐까?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동생의 원룸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회사부터 연락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지훈의 개인 물건들, 노트북이나 서류 같은 것들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지연은 장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저 한지연입니다. 지훈이 누나요. 아, 누님.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장도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지훈이 물건들 좀 찾으러 가고 싶은데요. 언제 시간 되실까요? 아, 그게 지금 회사가 좀 바쁜 시기라서요. 투자건도 있고 해서 제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동생 책상도 보고 싶고. 누님, 죄송한데 이번 주는 정말 어렵습니다. 다음 주쯤 연락드릴게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지연은 이상했습니다. 장례식 때도 그랬고 지금도 장도윤은 뭔가 급하게 회피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이틀 후 지연은 직접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강남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서 막혔습니다. 출입카드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1층 로비에서 장도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대표님, 저 지금 회사 앞에 와 있어요. 잠깐만 내려와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미팅 중인데요. 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정리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5분만 시간 내주세요. 제가 직접 받아가고 싶어요. 누님, 지금은 정말 안 됩니다. 이해해 주세요.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동생의 물건을 찾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막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회사에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였습니다. 안에는 지훈의 머그컵, 사진 몇 장, 책 2권이 전부였습니다. 노트북은 없었습니다. 회사 서류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몇 장의 문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지분 정리 및 퇴사 처리 안내였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고 한지훈 이사는 사망 전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으며 이에 따라 주주간 계약서 제8조에 의거하여 보유 지분 15%와 스톡옵션은 회사에 환수됩니다. 지연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자진 퇴사? 지훈이? 말도 안 됐습니다. 지훈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3차 투자 유치 이야기를 신나게 했습니다. 내년 IPO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떠나겠다고 했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지연은 다시 서류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퇴사 예정일은 11월 30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훈이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날은 11월 22일이었습니다. 8일 전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훈은 그 주에도 누나에게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다고는 했지만 그만둔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꺼내 지훈과 나눈 마지막 대화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11월 15일 지훈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누나, 이번 주 투자 PT 있어. 잘 되면 내년 초에 사옥 이전할 수도 있대. 11월 19일에는 통화를 했습니다. 지훈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나, 요즘 정말 바빠. 투자사 실사 준비하느라 밤새는 날이 많아. 근데 괜찮아. 곧 끝날 거야. 회사를 그만두려는 사람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혹시 회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지훈이 누나에게 말하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지연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지분 15%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사 가치가 100억이라고 했으니 15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스톡 옵션까지 합치면 더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 모든 게 회사로 돌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누나인 지연에게는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분노보다 의문이 컸습니다. 동생이 정말 퇴사하려고 했다면 왜 누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지훈은 누나에게 모든 걸 이야기하는 아이였습니다. 큰 결정을 할 때는 항상 상의했습니다. 그런 지훈이 회사를 그만둔다는 중대한 결정을 혼자 했을 리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다시 장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표님, 서류 받았어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이요? 지훈이가 퇴사하려고 했다는 게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었거든요. 누님도 아시잖아요. 지훈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했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좀 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럼 퇴사 의사를 밝힌 기록이라도 있나요? 문서나 이메일 같은 거요. 장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누님, 이건 회사 내부 업무입니다.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정리된 거예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대표님, 저는 그냥 동생이. 누님, 저도 지훈이 죽음이 슬픕니다. 하지만 회사는 계속 돌아가야 해요. 죄송하지만 이만 끊겠습니다.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고. 지연은 장례식 때 눈물을 보였던 직원을 떠올렸습니다. 김서준이라는 젊은 개발자였습니다. 지훈과 같은 팀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준은 진심으로 슬퍼 보였습니다.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많이 배웠어요 라고 했던 그 목소리가 기억났습니다. 지연은 지훈의 휴대폰 연락처를 뒤져서 서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서준 씨, 저 지훈이 누나 한지연입니다. 장례식 때 뵀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지훈이 이야기 좀 듣고 싶어서요. 답장은 몇 시간 뒤에 왔습니다. 누님,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내일 저녁 괜찮으세요? 다음 날 저녁 지연과 서준은 회사에서 멀리 떨어진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서준은 더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누님, 사실 장례식 끝나고 계속 고민했어요. 이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지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무슨 얘기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형이, 지훈 형이 회사 그만두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지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한 달 전쯤부터 형이랑 장 대표님이 자주 다퉜어요. 회사 돈 문제 때문에요. 형이 회계장부를 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투자금 사용 내역이 안 맞는다고. 그게 무슨. 형이 장 대표님한테 따졌대요. 투자금이 회사 운영이 아니라 다른 데 쓰였다고. 그런데 장 대표님이 계속 얼버무리고 화를 냈대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뒤로 형한테 압박이 들어왔어요. 갑자기 일이 엄청 많아졌어요. 말도 안 되는 마감 기한을 주고 밤새 일하게 만들고 형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저는 형한테 그냥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근데 형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나가면 장 대표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라고. 끝까지 싸워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생이 혼자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럼 퇴사한다는 건 장 대표님이 지어낸 거예요. 형이 죽고 나서 지분을 회수하려고요. 원래는 유가족한테 가야 하는 거잖아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누님. 제가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저도 회사 다니는 입장이라 무섭기도 하고. 아니에요.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연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노가 천천히 끓어올랐습니다. 동생의 죽음에는 과로가 있었고 그 과로 뒤에는 대표의 압박이 있었고 그 압박 뒤에는 감춰야 할 비리가 있었습니다. 서준 씨, 증거가 있나요? 형이 문제 제기했던 거나 회사 돈 문제 같은 거요. 형 노트북에 있을 거예요. 형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노트북을 장 대표가 가져갔어요. 회사에 있어요? 아마 대표님 책상에 있을 거예요. 근데 접근이 쉽지 않을 거예요. 지연은 턱을 쥐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동생의 물건을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동생이 목숨 걸고 밝히려 했던 진실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서준 씨, 혹시 도와줄 수 있어요? 저 혼자는 힘들 것 같아요. 서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결기가 보였습니다.
저도 형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할 수 있는 건 하겠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동생이 왜 그토록 힘들어했는지, 왜 그날 밤 졸음을 이기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이유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지연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았습니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서준과의 만남 이후 지연은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동생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까지 일하고 피곤한 얼굴로 운전대를 잡았을 지훈의 모습이요. 그 피로는 단순한 야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려다 받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동생을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지연은 분식집 주방에 서서 떡볶이를 볶으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평범한 분식집 사장일 뿐이었습니다. 법도 모르고 회사 일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큰 회사 대표와 맞설 수 있을까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동생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것을 누나가 대신 끝내야 했습니다. 지연은 분식집 단골 손님 중 한 명을 떠올렸습니다. 박선우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 변호사로 일주일에 두세 번은 분식집에 들러 김치찌개를 먹곤 했습니다. 지연과는 몇 년간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그녀는 동생의 장례식 소식을 듣고 조문을 왔었습니다. 그때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지연은 용기를 내서 박선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한지연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세요.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지연은 처음으로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박선우 변호사는 따뜻한 차를 내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지연은 지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동생의 갑작스러운 죽음, 회사에서 보내온 서류, 서준에게 들은 이야기까지요. 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증거가 전부입니다. 증거요? 네. 아무리 억울해도 증명할 수 없으면 법은 인정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한테 있는 건 서준 씨의 증언뿐이에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어떤 증거요? 회사 재무제표, 투자계약서, 이메일 기록, 메신저 대화 같은 거요. 특히 고인이 남긴 자료가 중요해요. 지훈 씨가 문제를 제기했던 기록 말이에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이 노트북이 회사에 있다는데 어떻게 가져와야 할까요? 유가족으로서 고인의 개인 물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어요. 내용 증명을 보내드리죠. 그래도 안 주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박 변호사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회사 측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습니다. 고인의 개인 물품, 특히 노트북과 개인 서류를 일주일 이내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경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흘 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도윤이 아니라 회사 총무팀 직원이었습니다. 노트북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지연은 박 변호사와 함께 회사로 갔습니다. 총무팀 직원은 노트북 가방을 건넸습니다. 비밀번호는 모르십니까? 아니요, 저희도 몰라요. 그냥 있던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지연은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생일이었습니다. 로그인에 성공하자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가족 사진이 배경이었습니다. 지연과 지훈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지연은 눈물을 참으며 파일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옆에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메일 폴더에는 수많은 메일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장도윤과 주고받은 메일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10월 5일자 메일이었습니다. 지훈이 장도윤에게 보낸 내용이었습니다. 도윤 형, 2차 투자금 집행 내역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무실 임차료 명목으로 나간 돈이 실제 계약 금액보다 많습니다. 또 마케팅비 항목도 실제 집행액과 차이가 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도윤의 답장은 짧았습니다. 지훈아, 그건 회계팀에서 처리하는 거야. 내가 신경 쓸 부분 아니고. 지훈은 다시 메일을 보냈습니다. 형, 저도 공동 창업자고 이사회 멤버입니다. 회사 돈이 어디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투자사에도 보고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그 이후로 장도윤의 답장은 없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이건 확실한 증거예요. 계속 찾아봅시다. 문서 폴더에는 엑셀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투자금 사용 내역 분석이었습니다. 지훈이 직접 만든 표였습니다. 회사가 투자사에 보고한 금액과 실제 사용 내역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여러 항목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 관련 비용이었습니다. 회사는 사무실 확장 명목으로 3억 원을 썼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임대차 계약서상 금액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1억 5천이 어디로 갔는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부족해요. 실제 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야 해요. 회계사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는 아는 회계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30대 후반의 꼼꼼한 회계사였습니다. 그는 지훈이 정리한 자료와 회사의 공식 재무제표를 분석했습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세요. 회사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어요. 장도윤 대표 명의로 사용된 금액 중에 이상한 게 많아요. 회계사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 사무실이 아니라 강남 아파트 주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외제차 리스비인데 회사 차량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되나요? 대충 계산해도 2억은 넘을 것 같아요. 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쓴 거죠. 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건 횡령이에요. 명백한 범죄입니다. 증거는 계속 나왔습니다. 지훈의 메신저 대화 기록도 복구했습니다. 서준과 나눈 대화였습니다. 서준아, 나 미치겠어. 장 대표가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형, 그냥 나와. 건강이 더 중요하잖아. 아니야. 지금 나가면 저 사람 마음대로 되는 거야. 투자사에 알려야 해. 이대로는 안 돼. 지연은 화면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생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느껴졌습니다. 혼자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변호사가 손을 내밀어 지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싸울 거예요. 변호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투자사에 보냈습니다. 투자사는 즉시 반응했습니다. 그들도 회사 재무에 의문을 품고 있었던 참이었습니다. 투자사는 독자적인 감사를 시작했고 법무팀이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투자사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도윤의 횡령 규모는 예상보다 컸습니다. 총 3억 5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본인의 강남 빌라 보증금으로 쓰였고 마케팅비는 외제차 리스와 골프 회원권 구입에 사용되었습니다. 투자사는 장도윤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대표직 사임과 횡령금 반환, 그리고 지훈 유가족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12월의 어느 추운 날 조정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투자사 회의실에는 장도윤과 그의 변호사, 투자사 대표와 법무팀, 그리고 지연과 박선우 변호사가 앉았습니다. 장도윤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지연을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투자사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장 대표, 증거는 충분합니다. 횡령 사실이 명백하고 고인에게 가해진 압박도 확인됐어요. 이대로 가면 형사 처벌은 물론이고 회사도 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진해서 정리할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장도윤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의뢰인도 잘못을 인정합니다. 합의를 원합니다. 박선우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측 요구사항입니다. 첫째, 장 대표는 즉시 대표직에서 사임합니다. 둘째, 횡령한 금액 전액을 회사에 반환합니다. 셋째, 고 한지훈 이사의 지분 15%와 스톡옵션 상당액을 유가족에게 정당하게 정산합니다. 넷째,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장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감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연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컸습니다. 동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조정서의 서명이 끝나고 회의실을 나설 때 장도윤이 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누님 정말 죄송합니다. 지연은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사과는 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동생한테 하세요. 무덤 앞에 가서.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 나왔습니다.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변호사가 옆에 섰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연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지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문득 지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잘했어. 고마워. 이제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지키려 했던 정의는 이루어졌습니다. 남은 것은 그 아픔을 어떻게 의미 있게 만들 것인가였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결심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합의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의 통장에는 큰 금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지훈의 지분 정산금 15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이었습니다. 총 16억 원이라는 돈이었습니다. 지연은 통장 잔고를 보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식집 주방에 앉아 그 돈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숫자 하나하나마다 동생의 야근이 보였습니다. 새벽까지 켜진 사무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졸음을 참지 못하고 운전대를 잡았던 마지막 순간이 보였습니다. 이 돈은 동생의 목숨값이었습니다. 통쾌함은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지연은 며칠 동안 가게 문을 닫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동생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밤 지연은 지훈의 방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누나는 나를 키우느라 대학을 포기했다. 나는 꼭 성공해서 누나 같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 공부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말이다.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동생이 꿈꿨던 세상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2024년 봄 지연은
인천의 한 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학생처장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제 동생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만들고 싶습니다.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10억 원입니다. 학생처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청년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생처럼 늦깎이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매년 10명에게 1년간 생활비와 등록금을 지원하고 싶어요. 그래야 일을 줄이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대학 측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법인 설립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장학기금의 이름은 한지훈 장학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몇 달 후 첫 장학생 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10명의 청년이 선정되었습니다. 26살에 야간 대학을 다니는 공장 노동자, 식당에서 일하며 간호학과를 다니는 22살 여학생, 동생들을 돌보며 컴퓨터공학을 공부하는 28살 청년, 모두 지훈과 닮아 있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지연은 단상에 올라 짧게 인사를 했습니다. 제 동생 지훈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이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지키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학생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르바이트를 줄일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할 시간이 생겼어요. 지연은 그 학생을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식집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가게를 조금 넓혔습니다. 벽 한쪽에는 지훈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그 옆에는 장학생들이 보내온 감사 편지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제 동생이 시작한 일이에요. 이제 제가 이어가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은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박수를 쳐줬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말했습니다. 지연아, 내 동생이 자랑스럽겠다. 박선우 변호사도 여전히 일주일에 2~3번 분식집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김치찌개를 먹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연 씨,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는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동생 덕분이에요. 동생이 마지막으로 저한테 준 선물 같아요. 서준도 가끔 분식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장도윤이 떠난 후 회사에서 승진했습니다. 새로운 대표가 들어왔고 회사는 정상화되었습니다. 서준은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형 덕분에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형이 밝혀낸 문제들을 고치니까 투자사도 다시 신뢰하게 됐어요. 지훈이가 기뻐할 것 같네요. 형은 진짜 영웅이었어요. 그걸 누나가 증명해 주셨고요. 2024년 가을, 지연은 지훈의 기일을 맞아 공원을 찾았습니다. 단풍잎이 붉게 물든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동생이 떠난 지 1년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싸움과 승리, 그리고 치유가 있었습니다. 지연은 혼잣말로 속삭였습니다. 지훈아, 누나는 이제 좀 덜 미안하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동생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잘했어. 지연은 가방에서 장학생들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장학금 덕분에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언젠가 저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지훈 선배님을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존경합니다. 그분이 지키려 했던 정의와 꿈을 저도 이어가겠습니다. 지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생은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살아 있었습니다. 10명의 청년을 통해 그리고 앞으로 수십 명의 청년을 통해 계속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분식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장학생 면담이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두 번째 장학금 전달식이었습니다. 지연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생계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동생이 꿈꿨던 세상을 만드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공원을 나서며 지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훈아, 누나 열심히 살게. 내가 시작한 일 끝까지 해낼게. 그 순간이 지연의 두 번째 삶의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슬픔과 증오를 지나 희망과 연대로 나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분식집 사장이었던 한 여자가 누군가의 등대가 된 이야기였습니다. 깊은 상처는 때로 누군가를 더 단단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지연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동생을 잃었지만 수십 명의 청년들에게 형이 되고 오빠가 되고 희망이 되어준 동생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였습니다. 악을 무너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지연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 그리고 슬픔을 희망으로 바꾸는 치유의 여정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